나는 나의 선택이다. 사르트르. 허무함이라는 감정은 느닷없이 불쑥 찾아온다. 매일 똑같은 회사 출근길에 불현듯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허무한 감정이 몰려온다.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훌쩍 늙어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허무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도 찾아온다. 2번의 누락 만에 승진의 꿈을 이루었을 때, 그토록 바라던 내 집을 계약하고 재정적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순간 성공했다는 기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뿐, 어느새 허무한 감정이 올라온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만 나가도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일이 없다. 남은 인생도 이렇게 지루한 삶이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맥이 빠진다.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나는 무엇이며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이란 어떤 목적도 의도도 없다고 말한다. 그저 나라는 존재는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고 그저 살다가 죽을 뿐이라고 말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아무런 의도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모두 목적을 지니고 있다.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을 만드는 기술자가 물건을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망치는 뭔가를 깨거나 못을 박을 수 있는 본래 용도가 전화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내가 처음부터 직장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다. 심지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원하건 원치 않았건 갑자기 세상에 실존하게 되었다. 나의 처지에서 본다면 나는 갑자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저 내가 나를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여기서 본질이란 앞에서 말한 의도와 목적이며 실존이란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물건을 자르는 칼은 의도와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기술자가 칼을 만든 것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이 먼저 있고 존재는 뒤에 나오게 된다. 반대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나의 삶의 의도와 목적은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에 놓이게 된다. 내 삶은 나의 선택으로 인해 결정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 된다. 선택의 결과가 모여 내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할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 퇴근하고 오늘 하고 싶었던 일들을 선택한다. 다음 날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시간을 정한다. 선택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요소가 고려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스스로가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 고려해야 할 선택지의 분량이 몇십 배는 늘어났다. 따라서 선택의 결과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많이 고민해야 한다. 결국 삶은 더 피곤해지고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살기 위한 노력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기에 삶의 문제가 생긴다.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나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나와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선택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감정을 안겨준다. 불안이라는 속성은 과거와 미래 때문에 발생한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현재의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 수면 위로 떠올라 나를 1차적으로 괴롭힌다. 그렇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벌어질지도 모를 좋지 못한 일을 상상하며 걱정하기 시작한다.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결국 결과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선택 없이 살 수는 없다.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조차 선택지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단순히 선택하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세상에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는 인간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그저 반짝이는 돌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고 값을 매기기로 선택하는 순간 다이아몬드에는 보석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다. 현재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옥이 될 수도 인생 반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느끼거나 알아차리는가,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쩌면 현재의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혀 눈앞에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선택의 자유란 곧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사람은 의도와 목적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해석되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것들이 결과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 혹여 누군가는 책임에 대한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렸을 적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당장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내일 나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늘과 내일 하루하루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쌓인 하루의 작은 선택들로 인하여 훗날 나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 그도 처음부터 인간이 의도와 목적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 얹혀 살았던 그는 항상 집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다. 어린 마음에 장난을 치려고 해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렇게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사르트르는 그때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 속에서 사르트르는 자신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했던 노력에는 글쓰기와 독서도 있었다. 책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집안 어른들은 사르트르가 글을 읽고 쓰며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낭독할 때 찬사를 보냈다. 사르트르는 어른들의 칭찬을 존재의 증명서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았고 자신이라는 존재를 글쓰기와 동일시했다. 하지만 성인으로 자라면서 사르트르는 점차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르트르는 스스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글쓰기 외에도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느꼈다. 전쟁은 사는가 죽는가에 대한 문제를 인간이 직면하게 만든다.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과 연관된 질문보다 인간 존재에 관한 생각을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사르트르는 나의 행동과 선택들이 나의 삶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글을 쓰면 작가가 되는 것이고 집을 지으면 건축가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세상이라는 큰 틀이 존재하고 인간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르트르의 논리를 활용하면 인생에서 완전한 성공과 실패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창조자이기에 성공과 실패 역시 인간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해서 만든 것들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 그 자체이며 타인은 자연스레 부차적인 존재가 된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선택을 하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성공과 실패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보려 노력한다면 스스로 삶의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르트르는 말했다. 나는 나의 선택이다. 인간은 이미 가진 것의 합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것, 가질 수 있는 것의 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일까? 어쩌면 인간관계일 수 있다. 내가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타인을 기준점으로 삼고 나의 모습과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선택에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타인은 지옥이다. 사르트르. 이 문장은 사르트르의 대표적인 희곡 닫힌 방의 대사를 인용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타인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렵게 돼버리고 만다. 그는 닫힌 방을 통해서 그가 통찰한 인간관계의 결론으로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라고 정의하며 실존주의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그리고 왜 타인이 지옥이 될 수 있는지 희곡을 통해서 보여준다.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한 장면에서 닫힌 방의 무대를 묘사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닫힌 방의 주요 무대는 창문도 없고 사방이 막힌 방을 지옥이라 표현한 공간이다. 그 지옥에는 흔히 떠올리는 불구덩이나 혀를 뽑아버리는 벌, 차디찬 얼음은 전혀 없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지만 조금은 답답할 것만 같은 닫힌 방만이 존재한다. 닫힌 방에는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도 밖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다. 전등이 하나 있지만 그 전등의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닫힌 방에서는 어둠이 없다. 이 방에서는 어둠 속으로 숨거나 나만의 공간에서 제대로 쉴 수도 없다. 이 미묘한 지옥에 세 명의 남녀가 순서대로 안내되어 방에 갇히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세 명은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함께 지내게 된다. 셋 중 두 명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한 명은 원하지 않아도 모든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한 명이 아무리 침묵하고 조용한 공간에 있고 싶다고 하더라도 남은 두 명이 대화하고 소리를 내면 그 공간은 조용해질 수 없다. 게다가 그 방에서는 칸막이는커녕 불조차 끌 수 없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거리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서로를 끊임없이 관찰하게 된다. 닫힌 방에 거울이 없다는 의미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나를 만질 수 있어도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곳에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는 닫힌 방에 함께 있는 타인과 교류하는 것뿐이다. 주인공인 세 남녀는 처음에 자신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고문기구나 사형집행인의 존재를 찾는다. 하지만 떨어진 그 공간에는 그저 꺼지지 않는 전등과 나를 포함한 세 사람뿐이었다. 극이 전개됨에 따라 이 세 명은 각자의 사연과 죄를 저지른 이유들을 털어놓지만 막상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서로의 비밀을 모두 공유하게 된 그들은 자신의 변명과 생각들을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기를 원하지만 저마다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나를 이해하지 않는 상대방이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잣대로 끊임없이 나를 훑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 역시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하는 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세 사람은 각자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점차 서로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지면서도 상대방을 욕망하기 시작한다. 세 명의 욕망은 서로 얽히고 충돌하며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의한다. 그중 한 명인 가르생은 자신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자 점점 더 고통스러워한다. 그는 문을 두들기면서 족쇄, 집게 등으로 고문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외친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열린다. 하지만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고통받지만 그러한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상징한다. 그렇게 가르생은 문득 진짜 지옥은 유황불이나 고문기구가 아니라 타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누구나 직장 상사와 부모님, 배우자 또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타인을 절대로 오롯이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넌 성실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면 순간 속상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실하다는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다. 심지어 성실하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조차 성실함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가 내뱉은 평가는 허무하게 허공에 흩어지고 그와 내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성실함이라는 이미지의 흔적만 남았을 뿐이다. 누군가의 인정에 의존하는 행위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낳는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의 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정 욕구의 대표적인 예가 착한 사람이다. 우리는 남들에게 착한 아들, 착한 남편, 착한 직장 동료, 착한 상사와 같이 타인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만약 그 착함이란 단어를 남에게 듣기 위해 행동한다면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너는 절대 착하지 않아 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렇기에 착함에 대한 정의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나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분명 누군가는 나를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있어 무조건적으로 타인이 지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사르트르는 타인이 지옥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지옥의 필수 조건은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는 환경이다. 내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타인의 엉터리 평가에 좌절하는 순간
내 삶의 주체는 타인의 평가에 빼앗기게 된다. 결국 나의 선택이 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타인은 지옥이 되는 것이다. 닫힌 방의 주인공들에게는 분명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물론 처음 그 방에 갇히게 된 것은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에 따라서 나에 대한 평가를 맡기는 대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비록 거울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지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을지라도 말이다. 우리에게 타인과 완전히 떨어져 사는 방법은 거의 없다. 나와 가족 관계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고 누군가와 헤어지더라도 나와 맞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을 평생 피해 다닐 수 없다. 타인이 지옥이 되느냐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 결국 필요한 건 나에 대한 최종 평가자가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그만큼 평가의 객관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라도 평가란 분명 필요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의 최종 결제자는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반대 의견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결정은 스스로만 할 수 있다. 인간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인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바로 서는 것, 타인의 인정을 토대로 내 자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온전히 나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나만의 삶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그저 나 자신이 되어라. 니체. 그대들의 이웃을 언제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니체. 문득 불안에 빠질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친구나 가족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의존하곤 했다. 사람들에게 힘듦을 위로받고자 기대어 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항상 한계는 있었다. 오랫동안 친구에게 속내를 터놓아도 언제부턴가 단절되어 있다는 기분이 든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건 아무도 없었다. 결국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나는 삶을 결국 홀로 살아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극단적으로 단절하고 산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과 더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바로 서야 한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 자신다운 삶은 니체가 항상 강조한 생각들이었다. 니체의 인생 역시 스스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삶이 가져다주는 허무함을 극복해낸 경험의 산물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 삶이 무의미할 때 필요한 것을 니체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혐오한다면 그를 무서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분노와 복수의 희생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떠올려야 한다. 니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삶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을 세우는 중요한 작업이다. 지도 서비스에 있는 길찾기 기능을 떠올려 보자. 이때 현재 나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것은 길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면 우선 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음에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할 수 있다.
나 자신에게 무한한 관심을 두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수시로 고민하는 것,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나한테 관심을 두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내가 나를 잘 이해하면 삶을 더 원활하게 살 수 있게 된다. 내가 언제 진정으로 행복할지 알고 있고 무엇을 하면 즐거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고 극복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나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결과물들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게 된다. 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책과 블로그 아니면 다양한 SNS 글귀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쌓인 글귀들이 모이면 책이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도 잡지나 다양한 플랫폼에 올리는 콘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삶이란 결국 나라는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너는 반드시 기술을 알아야 해. 또 누군가는 말한다. 아니야. 돈 버는 방법만이 최고야. 그 방법을 알아야 해. 안 그러면 넌 가난해질 거야. 이렇게 세상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그러한 말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세상의 실패자인 것처럼 나에게 메시지를 보낼 뿐이다. 타인들이 하는 솔깃한 제안에 휘둘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된다. 흔들림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계속된다. 우리는 남들이 조금만 뭐라 해도 기분이 쉽게 나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늘어져서 살고 있으면 손해임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성취를 위해서는 꾸준히 우직하게 행동하면서 인생의 결과물들을 쌓아가는 행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때 단단한 자아의 기준점이 없다면 나의 행동과 결심은 쉽게 무너지고 세상에 휘둘리는 일이 반복되고 만다. 내가 나를 알아가고 나만의 철학과 삶을 알게 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곧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진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마치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그렇게나 못나 보였던 나의 삶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니체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에 흠뻑 빠져서 노는 것과 같이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했다. 아이는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금세 잊고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면서 즐겁게 자기 자신으로 자란다. 아이에게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나 과거에 대한 걱정은 없다. 어떤 계획이나 의도 없이 그저 천진난만하게 지금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이다. 나의 삶 또한 마찬가지다. 나만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인생에 담아낼수록 삶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에게 향하는 경험을 오롯이 느끼는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느새 인생은 재미있는 놀이터가 된다.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 나도 모르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니체. 중요한 건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자세다. 타인을 향한 집착과 지나친 기대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연인에 대한 집착, 잘못된 욕심과 바램은 모두 그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기에 스스로 사랑하지 않기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생기는 일이다. 그대 위대한 별이여. 별이 아무리 별을 비추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니체. 나라는 사람은 본래 스스로 빛나는 존재이다. 하지만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별이 빛을 비추어도 나 자신은 전혀 빛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해보자.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할빌리의 노래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 소년의 성장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다룬 영화인 듯 싶기도 하지만 저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놀러온 남매와 엄마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빈민촌의 이 소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갖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마음은 엄마의 약물 복용 및 계속되는 가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믿고 의지하던 할머니의 쓰러짐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400명의 학생 중 2등을 할 정도로 뛰어났던 엄마였지만 현실은 처참한 그녀를 보면서 자신도 다를 바 없다 생각한 소년은 엇나가게 됩니다. 그런 소년을 보며 할머니는 아들은 아니지만 가족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는 손자이기에 자신이 주지 못한 기회 때문에 딸의 삶이 망가진 것 같아 병이 악화됨에도 나서서 손자를 돌보게 됩니다. 소녀는 묻습니다. 엄마도 저렇게 됐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냐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기회가 중요한 거야.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도 오지 않아. 정신 차려 명문대에 진학한 그가 학비를 충당할 중요한 인턴 면접을 앞두고 약물 복용으로 쓰러진 엄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되죠. 영화 마지막 부분의 그의 독백이 기억에 남는데요. 내겐 2번의 기회가 필요했다. 처음엔 할머니께서 구해주셨다. 2번째로 날 구한 건 할머니의 가르침이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를 정의하더라도 매일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들에겐 없던 기회를 내게 주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사르트르의 나는 나의 선택이다 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선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나 자신이 이번엔 어떤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